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평범한 사람도 돈 걱정 없이 잘 살고 싶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돈 걱정 없는 인생을 설계하는 경제, 경영, 인문의 황금 비율. 삶 속에서 얻고자 하는 것,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해답은 바로 행복이다. 착한 양 지음, 넥스웍에서 펴낸 책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잘 산다는 것.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밥을 먹어야 하고 옷을 입어야 하며 잠을 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은 물론이고 때로는 자신과 가족들이 좋아하는 기호품, 사치품까지 가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돈을 필요로 하죠. 이것이 자본주의 시대의 논리이자 숙명이라 할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것이란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대개 돈 잘 버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즉, 돈 잘 버는 것과 잘 사는 것은 거의 같은 의미라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잘 산다라는 것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사실 잘 산다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주관적, 상대적이자 관념적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교가 가능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잘 산다는 것을 가늠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을 포함한 소유의 규모겠죠. 일단 돈의 규모를 가지고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은 대개 돈 많은 사람인 부자를 꿈꿉니다. 자신에게 돈이 많다면 직장인으로서의 굴레를 던져버리고 평생 하고 싶은 일 혹은 놀기만 하며 삶을 즐길 수 있으리라 믿죠. 즉, 완전한 자유를 꿈꾸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야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살펴본 대로 20억 정도만 있어도 부자인 걸까요? 그래도 저금리 시대이니 50억 정도는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통 크게 세 자릿수는 되어야 부자인 걸까요? 하지만 돈이 없더라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이미 그것만으로도 부자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한 최근과 같은 구조조정의 시대에 명예퇴직 당하지 않고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무척 다행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겐 현재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니 부자란 현실과는 관련이 없는 사전 속 단어에 불과하다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볼 때 잘 산다는 개념을 돈의 규모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 개념인 못 산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죠. 못 산다 하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일단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속에서 본 가난이 먼저 그려지지 않나요? 먹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돈이 없어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도 못할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집조차 없어 좁디 좁은 반지하 쪽방을 전전하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요? 소위 생활고로 인해 고통받거나 힘겨워하는 모습이 바로 못 산다는 첫 번째 이미지로 떠오를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직장도 있고 차도 있고 경제적으로 크게 쪼들리진 않지만 어느 순간 누군가와 특히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나아 보이는 누군가와 비교되었을 때 초라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순간 우리는 잘 산다 보다는 못 산다란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될 겁니다. 이는 생활고의 차원이 아닌 그보다 한 단계 높은 비교의 차원에서의 못 산다는 문제가 됩니다. 즉 생활하는 데 별 문제는 없지만 상대적 비교에서 느끼는 박탈감은 계속 머릿속에 남게 되는 거죠. 고대 로마의 철학자 루시우스 세네카의 말처럼 스스로 남들보다 덜 행복하다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하다고까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못 산다는 것은 생활고로 인한 진짜 가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가 없을지라도
상대적 비교에 느껴지는 불편한 감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잘 산다는 개념에 대한 두 가지 측면. 자, 처음으로 돌아와 잘 산다는 개념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보죠. 첫 번째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준의 측면입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잘 산다는 개념은 소유의 규모 혹은 돈의 보유 액수에 의해 결정되지는 않지만 못 산다는 개념에서 본 것처럼 최소한 생활고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소한의 경제적 수준보다 적은 것이 못 산다는 의미이다. 부등식에서 보는 것처럼 최소한의 경제적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은 못 산다란 영역을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 산다는 개념의 영역까지 도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활고가 해결되었다 해서 잘 산다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오히려 잘 산다라는 표현보다는 못 살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즉, 잘 산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난에서 벗어난 것은 명백하며 한두 가지 혹은 몇 가지 조건의 추가 충족 여부에 따라 잘 산다라는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적 비교의 측면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합니다. 비교에 의해 상대보다 낫거나 많거나 좋다면 기뻐하죠.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다면 자신의 처지에 대해 슬퍼하거나 분개합니다. 상대에 비해 자신이 못 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더 이상 생활고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잘 산다라고 주장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못 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했습니다. 못 살지 않는다는 것은 못 산다는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평균과 그 이상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반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과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 있다면 이는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평균을 포함하는 그 이상이란 이야기이며 여기서부터는 특정 기준이 아닌 상대적으로 심리적인 기준에 따라 잘 산다와 못 산다가 나누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즉, 가장 기초적인 경제적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 사는 영역에 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 비교에 의한 심리적인 부분만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저를 포함한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20세기 영국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였던 버트란드 러셀은 이러한 상대적 비교에 대해 아래와 같은 말을 남겼는데요. 어쩌면 거지란 단어 대신에 그냥 보통 사람이라는 말을 넣어도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지지 않을 듯 보입니다. 거지가 질투하는 대상은 백만장자가 아니라 좀 더 형편이 나은 다른 거지다. 행복은 발견이다. 행복 발견법. 그리스인 조르바처럼 순간을 산다는 것과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산다는 것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인생은 긴 호흡입니다. 중대한 사고나 병에 걸리지 않는다면 요즘 같은 경우 대개 80년 이상은 살 수 있으니까요. 80년이라 함은 월수로는 960개월, 일수로는 29,200일, 시간으로 따지면 70만 80시간에 해당될 정도로 꽤나 긴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긴 시간 동안을 인생이란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이 시간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자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간만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삶을 사는 동안 하루에 딱 한 가지씩의 작은 성취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만 잘 실천한다면 무려 29,200가지의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숙련하겠다 할지라도 무려 29,200번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순간과 긴 시간, 어찌 보면 인생은 순간의 무한반복일 것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순간을 순간으로 제대로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정말 얼마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대부분 일상으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이란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을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씻고 회사에 출근해 열심히 일을 하다 퇴근합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잠시 쉬다 잠이 들죠. 다음날 역시 아침에 일어나 씻고 다시 회사에 출근합니다. 일을 하고 퇴근해 밥을 먹고 다시 잠이 듭니다. 내일이란 일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일상에서 탈출할 시간은 주말밖에 없습니다. 주말만 기다리며 하루하루의 일상을 견디거나 보내는 거죠. 일상은 재미가 없습니다. 매번 반복되기 때문이며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직장인의 경우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업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며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상을 탈피하여 지금보다 즐겁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르바의 삶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르바처럼 순간을 즐기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매번 반복되는 일상 안에서 순간을 찾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삶은 무수히 많은 순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간과 순간들이 모여 삶이라고 하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은 순간의 합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삶을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기도 하지만 보다 작은 일상을 구성하는 단위이기도 합니다. 일상은 반복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순간들이 무의식적인 일상으로 변모되곤 하죠. 반복의 연속체가 되는 일상은 재미없을 뿐 아니라 몸이 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은 대부분 무의식의 영역에서 흘러가기 때문이죠. 이러한 몸이 건조한 일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무의식의 영역에 놓여있는 일상을 의식의 영역으로 돌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인식을 할 수 있고 이어서 관찰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식이란 단순히 어떤 무언가를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암, 배움, 그리고 이해를 통해 터득하게 되는 정신적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터득하고자 하는 능동적 의지에 의해 비로소 받아들여지는 것을 뜻하죠.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면 발견은 자연스럽게 가능해집니다. 인식이란 감각의 틀 안에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포착되면 그것을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비로소 제대로 된 관찰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좀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직장인 김일상 씨가 가을이 깊게 물들어가는 10월 말의 아침,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은행나무 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거리는 온통 노란빛 물결입니다. 하지만 만원 버스의 부대낌, 어제 끝내지 못한 미완결 보고서, 상사에게 받을 스트레스 등에 대한 생각으로 이토록 멋진 가을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반복되는 출근길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혹여 노란빛이 눈에 차도 그저 가을이구나 하며 건조한 한마디를 뱉을 뿐입니다. 가을빛의 아름다움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저 무의식의 세계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해봅니다. 평상시와는 달리 새벽에 일어나 길을 나섭니다. 붐비지 않는 한적한 버스를 타고 가다 가을빛 화려한 작은 공원에서 내립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온통 노란빛 천지입니다. 은행잎 사이로 빨갛게 타들어가고 있는 단풍잎은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는 무언의 시위처럼 보입니다. 상쾌하게 느껴지는 새벽 공기는 마치 지금 내가 살고 있던 지역이 아닌 또 다른 미지의 장소에 온 것 같습니다. 경쾌한 새소리도 들립니다. 가만, 박새 소리인 것 같네요. 얼마 만에 들어보는 소리인지, 아, 좋네요. 이 순간이 참 좋습니다. 옷처럼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직장인 김일상 씨는
제일 먼저 일상이 무의미하고 건조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깊어가는 노란 가을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가을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 행동을 시작하고 작은 공원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무의식적으로 지나치기만 했었던 잃어버린 풍광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 관찰, 발견의 프로세스는 자동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야만 가능하죠. 이것이 일상을 타파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관찰, 발견에 대해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의 저자이자 닥터 러브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미국의 교육학자 레오 버스카글리아는 다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인식해야 합니다. 모든 걸 인식해야 합니다. 삶을 인식해야 합니다. 발전을 인식하고 죽음을 인식하고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사람을, 꽃을, 나무를 인식해야 합니다. 머리를 열고 가슴을 열고 두 팔을 벌리고 세상 모든 걸 내 안에 담아야 합니다. 담고 담고 또 담아도 끊이지 않을 겁니다. 언제나 더 많은 것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나무를 보면서 더 많은 걸 발견할수록 발견할 게 더 많아지는 법입니다. 베토벤 소나타를 들어보십시오. 무한으로 향하는 길이 열릴 겁니다. 한 사람은 사랑해 보십시오.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발전을 멈추면 안 됩니다. 이러한 발견이 쌓이고 축적되면 우리는 이것을 경험이라 부르게 됩니다. 경험이란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은 일을 말하며 이는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추억이란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되죠. 경험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유는 이 경험 안에 이미 삶의 순간을 제대로 바라보는 인식, 관찰, 그리고 발견을 통한 감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많이 쌓여 축적된 사람은 그야말로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기억 속에 저장된 행복한 기억인 경험을 꺼내어 그 감동을 다시 되새길 수 있으며 더불어 현재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며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은 무의식적으로 흘려보내는 일상을 새롭게 인식하고 관찰함으로써 그 안에서 나 자신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발견이 쌓임으로써 경험으로 축적되고 그것들이 모여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누구로부터 얻거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 발견법을 통해 우리 주위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작은 행복들을 만나고 마음껏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